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349명 발생했습니다. 2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까지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됐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또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유민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약 1시간 전에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349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가 전날보다 다소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320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1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69명, 인천에서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군부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에서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전북에서 14명, 경북에서 9명, 충남에서 7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전을 빼면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270명 정도로 하루 잠깐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졌던 것이 아무래도 주말 영향이 좀 있었던 것인지 다시금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증가한 모습인데요. 다른 지표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1명 늘어서 누적 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1000명을 넘어섰고 약 41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변동 없이 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282.6명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은 300명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학원, 소모임 등 군부대 등 지역 내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도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10월 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여행, 행사,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동절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거리두기 완화와 또 계절적인 요인 등등이 작용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가 지금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에서만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지요?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132명이 무더기로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엿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적 확진자 수도 7,8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학교와 공장, 병원 말고도 헬스장과 사우나, 가족 모임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보고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에서만 22명, 강남구, 용산구에서도 각각 16명,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례별로는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마포구 교회 관련 13명, 서초구 사우나 관련 4명, 중구 제조업 공장 관련 3명 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남구 헬스장과 잠원의료기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고 아직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도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서울시 내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속속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심야 시간 대중교통 운행을 줄이고 또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서울시는 지금이 코로나19 중대 고비로 간주하고 오늘 0시부터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지정 선포했는데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지침보다 더 강하게 방역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추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오늘 0시부터 금지가 됐습니다. 시내버스도 오늘부터, 지하철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20%씩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10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전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 남겨달라라는 말이 참 상당히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각 자치구들도 바빠졌습니다. 동선 공개, 또 역학 조사 등등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중랑구는 관내 중국초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학생 확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마포구 홍대 세교회 관련으로 분류됐습니다. 중랑구는 어제 오후 학교에 현장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였습니다. 이 결과는 오늘쯤 나올 것 같은데 학교는 일단 내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중랑구는 또 어제 관내 확진자가 면목 본동에 있는 일식집 어사출도를 방문해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쯤부터 40분가량 머물렀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는 해당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광내 숙명여자고등학교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검사 대상자 501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서울시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경기도에서도 61명이 어제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경기 용인시 마북동 소재 키즈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른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어제 키즈카페와 관련해 지역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용인 37명을 비롯해 부천과 안산 등에서 관련 확진자가 모두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용인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어제 어린이집 800여 곳에 대한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키즈 카페에서도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돌봄 공백도 우려가 되고요.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천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했는데요. 예. 기존 확진된 어린이와 접촉한 가족이 확진되기도 했고 용인 키즈카페 관련해서도 연쇄적으로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양시에서도 주민 6명이 확진됐는데 3명은 서울 마포구 홍대 세교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인천에서는 어제 하루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확진된 해양경찰관과 접촉했던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사우나 관련해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임용고시 학원 수강생 확진자가 다녀간 뒤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 기준 29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서울시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또 인천까지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엄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TBS 보도본부 유민호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현황과 이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도권에서는 오늘 0시부터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3차 유행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할 텐데요. 네. 예,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다소 강화된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강화된 2단계. 네. 그러니까 멈춤을 하면서
좀 더 원래 2단계보다 다소 이제 강화된 그런 2단계를 해서 확실히 진정 국면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국만 2단계를 하고 국민들은 전혀 뭐 2단계와 상관이 없고 이러면은 2단계를 한 거와 상관없이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야 실제로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특히 뭐 어떤 뭐 정육점이나 고깃집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는 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당국만 2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2단계 조치를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네. 않으면은 2단계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실효적인 2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거냐. 네. 이것은 두고두고 계속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덧붙여가지고 두 가지 위험 요인을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감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한 집단이 존재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제일교회라던가 아니면 광복절 도심 집회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뭐 400명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빨리 수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듯이 지금은 매일 3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는 있는데 수색을 할 집단 대상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백 명씩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이기가 어렵다라는 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폭발적으로 확진 환자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장마가 다 끝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긴 장마 동안 실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 활동을 좀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또 날씨도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실내 활동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지금 2단계로 격상을 했지만은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확진 환자 숫자를 확 줄이지 않으면 진짜 12월 초에 뭐 500명,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확진 환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많은 네. 방역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예측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 교수님께서도 목소리 높여서 당부하셨습니다마는 이 방역 당국의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뭐 2단계 중에서도 또 다소 강화된 2단계를 지금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 전체의 경각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중대본에서 항체 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젊은 층의 감염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대상자 중에서 일반 국민 1,379명 그리고 입영장정들 중에서 6,859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를 실시해 본 것입니다. 네. 자, 그랬더니 입영장정 6,859명 가운데서는 15명, 그리고 일반 국민 1,379명 가운데서는 한 명의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특히 젊은 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항체 검사들을 뭐 번번이 실시를 해왔었는데 실시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예측한 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숨은 전파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어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숨은 감염자 중에서도 이 결과에 따르자면 젊은 층의 숨은 감염자가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선은요, 이제 젊은 분들이 무증상이나 경증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이 되면 증상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면서 중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훨씬 많고 감염이 되다 보면은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증상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전파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전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경증, 무증상이 많고 두 번째는 젊은 분들이니까 이제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경로로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오해는 사실의 바탕을 두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나는 감염이 되어도 죽지 않을 거야. 중증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괜찮아. 이까지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전파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전파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거기다가 넓은 활동 반경, 무증상이나 경증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젊은 분들이 감염자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전파의 양상도 많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각하거나 각성하지 않으면은 지역 사회에 여전히 은밀한 전파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최근 추세를 보면 그 20대 이 젊은 층 감염 확진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자면 이 젊은 층일수록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고 그래서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또 그만큼 활동 반경이 넓어서 전파력이 높은데 또 그 전파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더 위험한 숨은 감염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는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 수도권의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접촉자 감염이 또 다른 지역사회의 N차 감염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수도권이 어떤 그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에서는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나 시민들이 동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서울시가 약간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방역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이 방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러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정부에서는 수도권의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아까 설 교수님께서 평가해 주신 대로 2단계보다는 약간 더 강화된 형태의 자발적인 노력에 시민들이 동참하게끔 하는 캠페인을 지금 실시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네. 연말까지 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노력을 동참을 했고 그 노력을 동참하는데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조치들을 서울시가 좀 앞장서서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인 이상 5개 집회를 금지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대중교통의 운행량을 야간 운행량을 줄인다던가 네. 이러면서 시민들의 이동이라던가 혹은 접촉의 빈도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치들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연말에는 또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해만큼은, 올 연말만큼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시고 또 행사 참석 같은 것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두 분 전문가께서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한편 어제 기준으로 또 학생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주말 사이에 학생 확진자가 급증을 한 모습인데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능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이제 수능생이나 학부모들의 염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당국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시간에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수험생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누구를 접촉하는 것을 안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가족은 자유롭게 외부에서 누군가를 접촉을 하고 네. 수험생에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수험생은 접촉을 자제해야 됩니다. 예. 물론 수험생이 학원을 다닌다, 외부 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금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본인이 완전히 증상이 없고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시험을 치면 되지만 예. 만일에 본인이 약간의 유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사장에 입실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학교에 통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고사장에 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한 개인에게 너무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고3 정도는 건강한 학생이니까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시험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증상이 드러나는 것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은 충분히 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크게 지장도 없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압박을 받아서 시험을 망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쉽게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는 마음 자체로 시험을 망칠 아무런 이유도 없으니까 이런 거를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에서도 철저히 이해하시고 수험생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뭔가 시험을 충분히 잘 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제된 가운데 시험을 치게 되면은 감염 확산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가 투표도 해본 적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대규모의 시험도 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감염 확산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수능과 관련해서 수험생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잘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뭐 부모님의 마음으로 지금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조언해 주셨는데요. 뭐 가족을 포함해서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것, 그리고 유증상 시에는 꼭 시험 전에 검사를 받아라.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어놓고 시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12월 3일이죠.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방역당국과 학교 현장에서 수능 방역을 위해 다각도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휘봉고등학교 수능방역 총괄 책임자인 김창수 교장 선생님과 화상 연결을 해서 이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수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능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각 학교에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방역에 애를 쓰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누구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학교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다들 많은 걱정 속에서 무사히 12월 3일 수능을 치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제 일주일 전이 돼서 학생들은 다 온라인 상황으로 특히 이제 그 수험생들은 온라인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수능 시험 전날에 예비 소집을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시험장 환경도 확인을 하고 수험표도 나눠 받게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수험표는 사실 이제 수능 전날 한 9시쯤에 보통 교문 앞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게 되고요. 예비 소집은 목적이 이제 주로 교통편이나 이제 이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이제 가보고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이제 안내가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험생 관련된 유의사항을 다양하게 좀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쯤에 그 교문 밖에서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부하는 정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년에는 이제 교문 안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 고사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예년에 이 수능 풍경과는 또 다른 모습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의 방역 총괄 책임자로서 정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능 방역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일단 이게 이제 여러 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라서 걱정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수능 당일날은 6시 반부터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되는데 모든 수험생들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학생들은 일반 시험실로,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2차 검사를 통해서 별도 시험실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이제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조치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유증상자가 발생한 이제 고사실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동안에 학생들한테 이제 수험생들한테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건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수능 현장에서 감독관을 맡게 되는 교사들도 올해는 특히나 더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떤지요? 그 시험실 감독을 직접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사실 예년과 다르게 이제 마스크를 수험생들이 쓰고 있고 또 이렇게 그 방역을 위한 이제 가림막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대리 시험 여부를 확인하려면 마스크를 벗겨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가림막에 이제 또 부정이 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또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예년에 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그 유증상자들 모아놓은 이제 별도 시험실을 감독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우선 감독관을 이제 뽑을 때도 학교마다 5명씩을 이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비뽑기로 복불복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제 유증상자가 없는 채로 시험이 끝나면 좋겠지만 만일에 이제 중간에 유증상자가 발생해서 그것 관련된 이제 조치를 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면 굉장히 또 고민이 많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지금 수능 다음 날은 학교에는 필수위원들 빼고는 모든 교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유증상자를 감독한 선생님들의 경우는 그럼 다음 날만 하루 재택근무하고 주말 쉬고 나서 출근을 바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4종 보호구 세트라고 해서 그 일회용 수술 가운하고 뭐 페이스 실드, KF49 마스크, 보호 장갑 이런 걸 착용한 채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레벨 D 보호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는 그 흰색 그 복하고 안면 보호구, 그다음에 마스크, 보호 장갑, 부축 커버까지 착용하고 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감독관을 맡게 되는 이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또는 이 시험 이후의 그 지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 외에 뭐 감독관 선생님들 모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긴장되고 걱정되는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중요한 날을 앞둔 수험생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어쨌든 이제 그동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꿋꿋이 잘 견디고
이렇게 노력해온 우리 수험생들한테 모두에게 좀 응원의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힘들겠지만 이 49만 수험생들이 모두 같은 상황일 겁니다. 뭐 적절한 긴장이 오히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니 마음을 좀 든든히 먹고 당당하게 그동안 힘들어서 준비한 걸 잘 정리해서 수능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창수 희봉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또 임용고시가 치러졌습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확진자가 8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임용고시 응시생 중에서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응시생도 있거든요. 학교 현장으로의 감염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량진의 확진 전파 사례 중에서 뭐 스포츠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중학생이 감염된 사례 같은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노량진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이번에 임용고시를 본 분들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호흡기 질환 증상이라도 보인다면은 만에 하나 이게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즉각 학교를 나가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코로나 양성, 음성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또 수능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수험생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기간이 될 텐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또 수험생들에게 그 당부해주고 싶은 사항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반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수험생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수험생과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다 네.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특히 수험생이 이제 대인 접촉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족을 접촉하는 데서도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감염되었다가 수능생에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족이나 수험생이 모두 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험생 중에서 유증상이 보인다 이러면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배정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치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급격히 위중한 증상으로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혹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되니까 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 일정에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양구 기자도 학부모들에게 좀 조언 간략하게나마 몇 마디 붙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학원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에 하나 이제 그 시험 마무리 때문에 학원을 보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학원을 가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외부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에 네. 하나 감염이 된다면은 학원을 안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학원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시험 마무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수험생 가족도 외부 만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TBS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은 직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으면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뭐 불필요한 그리고 가능하면 외부 만남을 접촉을 해서 자신을 통해서 아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만은 매일 수험생의 호흡기 질환 증상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호흡기 질환 증상이라도 있으면은 사실은 그걸 계속 가지고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빨리 음성인지 양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음성 양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짚어주신 그 세 가지 사항들 학부모들께서도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이자를 시작으로 이제 다른 백신 회사들도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기사들을 보니까 예방 효과가 90%다, 70%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 교수님께서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90%라고 정리하는 게 확실합니다. 90%. 이제 보통 임상에서 어떤 결과가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임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실수에 의해서 결과가 이제 90%가 나오고 이런 이제 스토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평균을 내고 그러는데 이 평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좋은 결과만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냥 백신 효능이 9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0,000명에게는 가짜 약을 주고 10,000명에게는 백신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가짜 약을 준 데서는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왔고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쪽에서는 1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백신 효능을 계산해 보면은 90% 정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90%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백신을 한 달 간격으로 2번을 줍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로 첫 번째 주는 거를 프라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주는 거를 부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프라임 부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때 원래 용량이 1이면은 1만큼을 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반을 줬던 것 같아요. 반을 주고 두 번째 한 달 지나서 1을 주게 되면은 백신 효과가 90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첫 번째 프라임 때도 1을 주고 부스터일 때도 1을 주면은 효과가 62%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백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처음에 줄 때 원래 용량의 반을 주고 한 달 지나서 줄 때는 원래 용량만큼 주는 90%의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9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90%가 파이자의 95%나 모더나의 95%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볼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의 90%가 다른 백신들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향후에 더 결과를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대량 생산이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수십억 명을 맞추는 것도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계약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격이 다른 백신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결정적으로 지금의 독감 백신처럼 콜드 체인도 2도에서 8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6개월 정도를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효과 괜찮죠. 대량 생산 용이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죠. 가격 싸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콜드 체인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 효과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안전성 면에서도 상당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0%, 95% 이런 단순한 수치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예방 효과가 덜하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 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